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25경. 막힌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25경입니다. 저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의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둘이 하는 방송도 오랜만이죠? 예. 예, 여기 이삼회님 오늘 행불 되셨습니다. 갑자기 잠수를 타시는 바람에 예, 전화도 안 받고. 아무튼간에 이삼회님이 없어서 저희 오랜만에 둘이 네. 녹음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다루려는 악당은 누구죠? 양강이죠. 양강. 사실 혹시 최근에 그 TVN이라는 케이블 드라마에서 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거 아주 완전 걸작인데 네. 저는 요즘 이제야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 거기 혹시 서동재 검사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아, 저 좋아하는 이준혁이라는 배우, 엄청 잘생긴 뺀질이란 이런 배우가 제가 그 드라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래요? 서동재. 예. 그 서동재 캐릭터가 제가 그 드라마를 요즘 한창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 서동재라는 캐릭터를 분한 그 이준혁이라는 배우를 볼 때마다 저는 양강이 떠올랐어요. 아, 저는 피콜로가 떠올랐는데. 실제 양강이 저는 실사로 양강을 구현한다면 네. 약간 이준혁 같은 이런 얼굴이 아닐까. 되게 꽃미남 아닙니까? 아, 근데 양강으로 소모시키기엔 좀 아쉽네요. 그래요? 네. 되게 잘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악한 네. 그리고 온갖 이런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쩔어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약간 이렇게 의기로운 모습을 네. 볼 때도 있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몇 화까지 보셨나요? 혹시? 저는 그 중간 예. 이후까지 봤습니다. 스포를 제가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뒤에서 좀 노력했습니다. 바뀌나? 캐릭터가? 제가 뒤로 갈수록 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외모가 좀 네. 약간 외모만 일단 분리시켜서 봤을 때 약간 네. 양강 느낌이 났어요. 잘생긴 외모인데 약간 악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저희가 사실 그 양강의 아들 양과에 밀려서 양강의 존재를 가끔 잊곤 하잖아요. 그치. 네. 사실 일부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잊혀진 양강을 한번 발굴해보는 시간을 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강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반에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곽정과 양강은 이름부터가 서로 매우 연결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른바 정강의 치옥. 정강지치. 예, 정강지치에서 곽정의 정과 양강의 강이 네. 따온 거잖아요. 이렇게 한자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곽정이라고 그러면 발을 정자를 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양강이라 뭐 그러면 강하다, 강할 강자를 쓸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한자죠. 저도 악불군도 악의 악인 줄 알았어요. 그 큰 산 악자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한국어 뉘앙스로 뭔가 우리가 한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무협 소설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뭔가 의미를 좀 이렇게 와전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곽정의 정자는 정강의 정자지만 뭔가 발을 정자랑 또 캐릭터상으로 있죠. 통하고 양강의 강자도 강하다라는 게 좋은 의미보다는 좀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속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양강의 강자도 강하다라는 의미로 쓰더라도 약간 양강 이름 다운 끼워 맞출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럼 곽정과 양강의 원래 이름의 뜻인 정강지치. 정강지치. 정강지치의 정강지치는 정강의 치옥이라는 뜻인데 정강이라는 게 그럼 뭐냐? 네. 당시 흠종이라는 그 송나라 황제의 연호가 정강입니다. 네. 정강은 다 편안하고 편안하다라는 안정되고 편안하다라는 좋은 뜻이에요. 사실 이름과 실상이 완전 반대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흠종은 그 금나라의 패에서 금나라의 볼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흠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강이라는 단어의 뜻과 뭔가 상충되는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 안티 정강한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았던 그 황제의 연호로 보기에는 사실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좀 반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치욕이라는 거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얘기하죠. 그런 치욕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구척이가 그 곽소청과 양철심의 그 아들들에게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정자와 강자를 하나씩 떼어줘서 이름을 만든 거죠.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모는 사실 의기로움에 있어서 비슷하잖아요. 곽수천과 양철심은. 그쵸. 그 단박에 좋다고 막 하잖아요. 의형제가 네. 된. 단박에 그 이름 좋다고 막. 그렇지. 근데 그 아이들은 왜 이렇게 상반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정 환경의 차이, 어머니의 차이. 네. 이평이라는 곽정의 어머니와 그 포석약이라는 양강의 어머니는 네. 다르죠, 캐릭터가. 좀 현실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약간 좀 달랐고. 강인한 어떤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곽정의 어머니. 네. 그리고 매우 여리여리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스스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네.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뭔가 세상을 이렇게 놓아버린 네. 이런 포석약 캐릭터가 그 아들의 성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네. 게다가 곽정의 경우에는 몽골 그 평원지대에서 어린 척박한 시절을 환경에서 그냥 척박하지만 자유롭게 하지만 좋은 사부와 어머니의 어떤 지도 아래 네. 그리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훌륭한 인연들은 다 이렇게 갖다 바쳐서 뭔가 기연과 하필 또 같은 마을에 징기스칸이 있어 막. 그치. 그리고 그 곽정에게 어떤 이런 호흡법 등을 알려준 마옥이라는 어떤 이런 전진 칠자 중에 한 명의 캐릭터와 그 양강의 사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척이의 캐릭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그 양강의 어떤 이런 성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완한열이라는 아버지보다 구척이라고 생각해요. 구척이가 교육을 잘못 시킨 구척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려서부터 너는 금나라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금나라 왕자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한족의 그 양철심이라는 그 의기로운 이런 한족 영웅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해줬어야지. 네. 곽정처럼. 곽정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죽어라 많이 들었거든요. 이평이요. 이평이나 네. 강남칠계에 의해서. 중국말도 안 잊어버리게 계속 중국어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왜 구척이는 양강에게 그런 어떤 가르침을 네. 그런 교육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무공이나 조금 가르쳐 주면서 뭔가 방관했는가? 저 좀 그 양강을 늦게 찾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약간 서사상의 허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 구척이가 강남칠계와 같이 따로 그 경쟁을 시키는 구도에서 양강을 교육시키기로 했다면 네. 무공만 가르칠 게 아니거든 당연히. 구척이는 되게 의로운 어떤 협의지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그런 어떤 금나라 사실 이것부터도 말이 안 돼. 금나라 그 왕자로 크게 돼 있는데 놔뒀단 말이야? 네. 그거를 그냥 눈 뜨고 쳐다봤단 말이야? 한낱 도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부터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게 양강은 철저하게 김용 작가에 의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소외된 뭔가 이렇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짠하지. 그리고 또 허점 중에 하나는 양강이 양가창법을 쓴다는 것도 좀 그치. 양가창법을 구척이가 가르쳐줬다는 설정인데 구척이가 양가창법을 또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처음 만났을 때 봤죠. 양철심이. 양철심이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그 창법이라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하고 네.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막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그 선대가 악비에, 그 뭐 무슨 예전에 유명한 이런 조상을 두고 있고 그 대대로 전수내려온 창법이다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구척이는 워낙 뛰어난 무공을 갖고 있어서 네. 대충 봐도 그거를 그대로 사실 양가창법이 대단한 무공은 아니기 때문에 구척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가르쳐줬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척이의 어떤 이런 성품 네. 뭔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최악이다라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 그래서 양강의 자체만의 어떤 이런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환경적 구조적 요인들이 너무 이렇게 불리하게 포진되어 있다. 곽정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곽정이 나중에 의형제 맺을 때 저 완한열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금나라 왕자의 아들로 네. 이렇게 18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가장 이렇게 감수성 충만하고 모든 세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가장 이런 섬세한 이런 나이대에 네.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는데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너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는 거지란다 한족 거지란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냐고. 그러고 나서 또 저 사람은 너의 아버지의 원수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우리 의형제 맺자. 이게 좀
갑작스러운 전개죠. 구척이가 나중에 갑자기 양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도 너를 완한강이라 부르느냐 양강이라고 부르느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상당히 무서운 사보 앞에서 완한 그 홍열, 네. 그 금나라 그 육태자인 완한열의 아들인 완한강이라는 이름으로 18년 동안 살았잖아요. 네. 당연히 구척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양강이라는 것을 학습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완한강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고정된 상태에서 너를 완한강이라 하냐 양강이라 하냐 이런 질문을 너무 뒤늦게 그러니까요. 미리 말해줬어야죠. 미리 말해서 이렇게 뭔가 세뇌를 시켜놔야지 양강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동 교육, 아동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척이 한 무서운 사부인 구척이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양강이야 그 앞에서나 당연히 자기를 양강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만 속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구척이의 잘못을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양강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더 변호를 해보자면 우리도 지금 시대에도 그러지만 낳아준 정이 더 큽니까? 키워준 정이 더 큽니까? 키워준 정이 더 크죠. 낳아줬다라는 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키워줬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삶과 세계와 나의 환경 모든 것에 결부된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아버지거든요. 네. 당연히 친부보다 양부가 자기 양강의 입장에서는 더 소중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너의 양부는 가짜 아빠고 너의 어떤 생물학적인 DNA를 너에게 준 너의 친부인 양철심의 어떤 이런 존재를 아무리 강조해봤자 사실 실감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양강의 입장에서는. 근데 또 반면에 소설 중간중간에 양강이 그 내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치. 알게 된 후로는 저 완한강이 사실은 그 원수라는데 이걸 그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그것도 좀 의외였어요. 그 갈등을 하는 게 이제 양강의 인간적 면모고 이 갈등의 갈림길에서 사실 작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작은 미세한 차이가 이 양강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거죠. 사실 양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양과도 양강과 같은 이런 처지에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양강처럼 될 수가 있고 양과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터전은 어떤 바탕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사실 게다가 또 완한열이 이게 아주 단순한 악당이 아니에요. 그 양부라고 할 수 있는 완한열도 되게 아주 복잡하고 매우 똑똑하면서 능수능란한 그러면서도 또 부성애를 또 갖고 있어요. 그쵸.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그리고 포석약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도 진짜였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게 보통 이제 한국적인 이런 가부장, 한국적인 이런 아버지들은 혈통을 중시하거든요. 자기의 피가 이렇게 연결된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자기의 아들이 아니야. 친자가 아니야. 그러면 되게 냉정하고 싸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일반적인 아버지입니다. 전통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건데 완한열은 자기의 직접 진짜 피가 이렇게 연결된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포사역약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18년 동안 자기와 아버지의 아들로 지냈다라는 그 정을 매우 중시해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좀 감동적이야. 어느 정도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아, 우리는 부자로 살아왔지.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왔지.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이것도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적인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미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뭔가 자기의 양강의 친아버지를 뭔가 괴롭히고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납치해서 이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게 다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정은 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아주 포인트인데 금나라, 대금국은 10년 안에 송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되면 대권은 내 손에 있는 거지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금수강산 그 모두가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양강이
심쿵합니다. 이때 양강이 갈등하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치. 완한열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갈등하는 와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뿅 가죠. 양강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대금나라의 국력으로 보아 송나라를 멸하기는 쉬운 일이다. 네. 또 부왕의 영명함. 부왕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완한 그 형제, 여러 형제들 중에 육자, 6번째 왕자인데도 네. 형들을 압도하는 영민함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어떤 완한열이 그런 영민함과 그런 대단한 금나라의 국력으로 지금의 금주 가운데, 지금의 금나라 주상 가운데 그 누가 감히 비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왕자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네. 대사만 이루는 나라에는 천하의 주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완한열이 천하의 주인이 되면 그건 나중에 다 자기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정세 판단이 틀리지가 않은 게 송나라는 완전 찌질하고 뭘 망하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에요. 네네. 금나라는 엄청나게 의기충천하고 있는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징기스칸, 몽골의 존재를 모르는 아직 거기까지 네. 정세 파악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하지만 양강의 입장에서는 송나라의 어떤 이런 대치 상황, 남송의 국력과 금나라의 국력을 비교하면 이거는 뭐 이길 수 있다. 네. 거의 뭐 요즘으로 따지면 어떨까? 미국과 북한? 아 근데 북한은 좀 더 센 것 같아. 북한에게 과분하죠 좀. 아무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력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릴만 하다. 네. 그러니까 양강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보필하겠나이다.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키워준 정이라는 한 측면과 네. 어떤 이런 아버지의 권력과 부 이런 것을 자기에게 이제 곧 계승되리라는 어떤 세속적 욕망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낳아준 정보다 키워준 정을, 친부보다 양부의 권력, 양부의 어떤 이런 것을 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이런 어떤 그쵸. 양강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척이의 말투랑 비교해봐도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 네, 구척이는 뭐 혼내는 말만 계속하고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네요.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예, 그거에 볼륨 2. 네. 저도 봤는데. 네. 거기도 이제 키워준 정이냐 낳아준 정이냐. 맞아. 그거잖아요. 거기 아버지도 완전 또라이잖아요. 거의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선 반대죠. 낳아준 아버지가 킹왕짱이고. 그치. 길어준 아버지가 이제 뭣도 없는 그 가난한 그런 건데. 근데 역시 키워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낳아준 아버지는 사실 말이 아버지지 자기 같은 이런 그 DNA가 연속된 아들들을 수십 명을 죽인 이런 살인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게 그 낳아준 아버지죠. 그쵸. 일단 저런 게 내 아버지란이라는 소리가 막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양강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강을 무조건 악당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양강 입장에서는 사실 김용 선생의 이런 어떤 인위적인 이런 세팅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구척이 어떤 무능함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이런 어떤 불철저함 그리고 완한열의 어떤 교묘함 그리고 완한열의 또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진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양강이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권력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양강이 그냥 현실적으로 행동한 것 뿐이네요. 그러니까 매우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의 어떤 이런 무협의 세계, 특히 사조영웅전의 세계에서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우위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어떤 선택항이겠지만 이 무협의 세계에서는 이 사실 세속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세계의 사람들이 뭐 양강처럼 꼭 세속적인 걸 선택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굶어 죽겠어. 뭘 하겠어. 막 돈이 얼마나 필요한 세계도 아니고 강호 무림의 세계가 오히려 무공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이런 그 개방이나 뭐 어떤 이런 전진교 같은 이런 결사체 같은 이런 모델들이 실제 존재하는 이런 어떤 가상의 시공간에서 이 양강인과 완한열의 캐릭터만 완전히 현실을 빼박한 거야. 다른 어떤 이런 개방이나 전진교 도사들이나 강남칠계나 곽정, 황약사 이런 인물들 구양봉 같은 악당조차도 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런 그 캐릭터이고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실과 가장 유비되고 닮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양강이라고 양강.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강. 현실적으로 행동한 양강. 구척이의 잘못을 다시 한번 느껴봤고요. 예. 무공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양강의 무공도 상당히 복잡하죠. 내력이.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가창법 이 어렴풋하게 이제 남아 있고 또 구척이한테 물론 배우긴 배우잖아요. 구척이가 이제 무공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모르겠는데 무공도 좀 헛박으로 가르쳐 놓은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또 구운백골조가 또 있는데. 매초풍에게. 예. 근데 양강은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구운백골조 정도인 것 같아요. 구운백골조도 뭐 이렇게 아주 좀 불안정한 상태이고. 그 곽정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박정은 구음진경 자체를 다 독파했잖아. 주백통에 의해서. 줄줄 외울 정도로 그냥. 양강이 사실 무공에 있어서 처음에는 곽정보다 뛰어났지만 그리고 비무초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비무초친이란 단어 자체도 재밌는데 무공을 겨루어서 그 신랑을 맞이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양철심이 이제 모겸자를 그 의붓 딸로 삼고 돌아다녔던 거죠. 근데 사실 비무초친이라는 관행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고 웃긴 게 무공을 겨루어가지고 그 자기 딸을 무공에 있어서 압도하면 뭐 자기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겠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셰익스피어 희곡에도 그런 희곡이 있잖아요. 시험을 봐서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딸을 이제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라는 전제가 있고, 전 근대적인 그리고 어떤 그 결혼의 어떤 유무가 자유연애에서 남녀간의 어떤 이런 자율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무공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무공이 세면 사실 남자가 쥐어 잡혀서 살게 될 테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컨트롤하려면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그 힘에 있어서도 무공이 세야 된다. 더 세야 된다라는 매우 정근대적인 남성 중심적 논리가 밑에 깔려 있고 그런 일환이 비무초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한편으로 모겸자가 그 양강과 몸의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모겸자의 답답한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모겸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사람보다 안목이 떨어지고 모겸자도 어떤 외모를 중시해. 사실 성풍보다 어떤 이런 양강의 외모와 화려한 말빨과 포석약의 판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겸자는 포석약이랑 너무 닮았어. 포석약 마크 2. 그래서 난 되게 답답한 캐릭터고 황룡이나 소용녀 같은 이런 그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랑 비교하면 사실 매우 정근대적이고 되게 아주 옛스러운 올드한 이런 여성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모겸자에게도 좀 이렇게 현대적인 면모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양강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맞아. 양강과 헤어지자마자 이제 양강을 잊지 못하고 이제 양강 찾으러 다니죠. 다니는 와중에 이제 양강한테 겁탈 당할 뻔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강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이 식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 양강이 아니라 구양극. 구양극한테 겁탈 당할 뻔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양강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좀 재밌는데 사실 양강은 사실 모겸자한테는 그닥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비무초친 때도 그냥 장난삼아 희롱한 것에 불과하고. 근데 모겸자의 마음이 자기에게 진심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철심의 어떤 의붓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에 대한 애정이 두터우면서도 또 그래서 어찌어찌하다가 혼인까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제 양강은 느끼는 거야, 모겸자를. 그런 여자를 구양극이 구양공자가 막 억지로 품에 안고 있으니까 양강 입장에서 완전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양강이 똑똑하잖아요. 양과 아들인 양과처럼. 사실 똑똑한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않아야 제대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지.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가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양강도 열받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이 구양공자한테 해요. 네, 제가 이 두 미녀의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여 중을 도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모겸자 입장에서는 진짜 기절초풍할 소리지. 자기가 마음을 담아놓고 있는 남자가 이런 소리를 하다니 뭐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그러니까 모겸자가 마음이 싸늘하게 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자살할 생각까지 해요. 이 모겸자가 사실 자살할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옷을 벗으라면 벗겠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양강이 뭔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까? 막 이렇게 구양공자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구양공자가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술을 한 잔 더 올리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누구의 발이 더 작은지 얘기하겠다. 발이 작은 게 미인이거든요. 그쵸. 이 옛날 시대는. 중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면서 구양공자가 술잔을 쳐들어 마시려고 하는 찰나 양강이 그 구양공 입장에서 목을 젖히고 술잔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양강이 품속에서 철장 을 찾아내서 그걸로 이를 악물고 구양공자 아랫배를 찔러서 구양공자를 죽이죠. 비장의 일격을. 사실 구양공자랑 양강의 무공천은 하늘과 땅이에요. 사실 실력으로면 구양공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상대를 안심시켜서 구양공자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방심한 틈에 그냥. 게다가 구양공자를 죽인 이유가 단순히 모겸자에게 치욕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여자인 모겸자를 지키고자 죽인 것만은 또한 아니에요. 구양공자를 양강이 죽인 이유는 사실 모겸자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들 사실 자기가 대단한 무공을 익히려면 곽정 같은 기연이 없잖아. 이게 김용 선생이 도와주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양강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자력갱생을 하려면 사실 자기가 뭐 무슨 누구한테 무공을 배우겠어. 자기가 알만한 이런 대단한 무공을 갖춘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무공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찾아보니까 구양봉 하나 정도밖에 없어. 그나마 구양봉. 구양봉은 좀 이렇게 악당에다가 아무래도 산세적인 권력이나 이런 거에도 욕심이 있고. 그리고 연줄이 좀 있었죠. 그치. 자기는 금나라 왕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양봉에게 무공을 익히는 게 가장 좋은데 구양봉 입장에서 자기 아무리 금나라 왕자여도 자기 무슨 아들도 아니고 자기랑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왜 무공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강 입장에서는 구양공의 사촌이라고 쓰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조카라고 쓰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구양극을 죽이면 자기에게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했던 거야. 이상한 생각을 했고요. 유일한 후계자가 죽으면 그 숙부인 구양공이 자기를 제자로 거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을 망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양극을 죽이게 된 거죠. 이게 사실 더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겸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 나서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싸늘해지겠어요. 또 애당초 위험을 무릅쓰고 구양공자를 죽인 것이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속셈 때문이라는 거. 사실 모겸자가 답답한 거는 이런 걸 알면서도 양강에 대한 어떤 사랑이 식질 않아. 그래서 사랑은 매우 모겸자의 사랑은 병적이다. 사실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자기에게 계속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에게 계속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그 데이트 폭력 피해자랑 비슷해요. 모겸자는 자기를 매일 때리고 모욕 주고 침 뱉어도 편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 비호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라고. 옛날에는 나를 진짜 이빨이 여러 개 세네 개 부러질 정도로 때렸는데 요즘은 이빨 그 사람이 때려봤자 하나밖에 안 부러져. 요즘은 나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하죠. 사실 양강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게 어떤 현세적 욕망이라는 게 가득 차서 가령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몽골에 뭔가 사신으로 간 이런 송나라 군사들이 쓴 어떤 깃발에 쓰여있는 문구만 보고서도 착잡한 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 문구가 막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이런 사신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어떤 이런 그 권위적인 이런 문구. 요즘으로 따지면 뭐 무슨 뭐 외교부 장관, 뭐 사절단, 뭐 무슨 경축, 뭐 환영, 뭐 이런 뭐 G20 뭐 회의 개최 그런 것만 보고서도 양강은 자기도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에는 자기도 당당하게 그런 어떤 깃발을 휘두르면서 뭔가 세상을 호령했는데 지금은 자기는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거야. 원래 뭔가 한번 누려봤던 사람들이 그런 거에 미련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우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겠지만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추락하면 그 어떤 이런 그 추락의 서사 이게 사실 끔찍한 거거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만 할 뿐인데. 아니 뭐 부귀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런 비슷한 감정은 느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주변에 예전에 제가 음악 열심히 할 때 같이 음악했던 친구들이 지금 TV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저 친구 옛날에 나랑 어디서 공연했는데 뭐 이런 생각에 뭐 젖어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양강의 어떤 욕망은 과연 자기 네.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갈구하는 자기의 욕망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이게 과연 자기 자신의 욕망일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욕망일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이 양강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같아요. 양강이 뭔가 다른 이런 번지르르한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면서 품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 네. 자기 내심에서 이렇게 뭔가 충만하게 뭔가 피어오르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양강의 욕망이고 그게 매우 현세적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욕망하는 거는 내가 마음속 깊이 정말 진실되게 내가 정말 갈급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욕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인기,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타자의 시선을 매우 중시하는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지, 현시욕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카푸어식으로 무리하게 차를 사놓고 이제 그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이제 내가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자체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런 다시 말해 양강의 욕망은 지금 우리들도 공유하고 있는 욕망이에요. 네. 사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망, 사실 다 같은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현대인들 중에 이런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쵸. 예. 대부분 뭐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런 거에 노출되기 때문에 뭔가 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삶에 별로 불만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TV를 키면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이런 집 연예인들 집이 막 예능 프로에 등장하고 뭐 그러면 우리 집이 누구네 뭐 민박이라든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막 누구 부모나 누구 무슨 월 소득이 얼마고 건물이 몇 채고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부모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너무 가난해 보이고. 저는 간혹 TV에서 막 올해 평균 연봉 얼마다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되게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우리가 시달려요. 이게 절대적으로 그냥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것도 거의 상위 0.1%나 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현세적인 부와 어떤 영화를 우리는 마치 평균적인 것인 양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계속 비교질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가 갑자기 막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막 열폭에 시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양강의 어떤 욕망과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 욕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떵떵거리는 것을 스스로 쟁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강의 욕망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사실 도사들이 있는 거고 마음 수련을 하는 거고 도사들이 공부를 전진교 도사들이 뭐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개방이나 뭐 이런 소림사 승들이 사실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잖아요. 무공에 대한 집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이렇게 절연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내심으로 뭔가 원하는 욕망을 달성하고자 일종의 면벽 수련이라는 게 그런 거고 마음 공부, 기운 공부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현대에는 사라진 어떤 공부 방식이죠. 그래서 무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을 훈련하는 거에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무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 기운 공부, 어떤 정신 수양과 이렇게 매우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부 수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주백통만 하더라도 어떤 뭐 공이나 도덕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치. 주백통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대체
구척이는 뭐 한 건지. 그러니까 구척이 같은 경우도 혼자 뭐 무슨 부귀영화의 사심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도사로서 성격이 좀 거칠고 자기 컨트롤이 좀 안 돼서 문제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도사로서의 특징은 갖고 있죠. 여전히 공유하고 있죠. 성격이 좀 거칠 뿐. 네. 하지만 양강의 경우에 이런 어떤 그 도교적인 이런 불교적인 이런 자기 수양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양강이나 현대 우리들 같은 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 욕망에 쉽게 포획되기가 쉬워요. 아, 저는 세속적으로 계속 욕망하고 싶어요. 근데 세속적 욕망이 문제가 이게 세속적 욕망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을 그쵸. 때는 네. 그 박탈감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더 괴로운 거거든요. 욕망이 뭔가 소망하는 것이 클수록 달성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놓인 현실과의 갭이 더 크게 초래되면 초래될수록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희망 자체가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으면 네. 지금 상태에 만족하면서 좀 지금 내가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양강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소중한 것들, 네. 이런 친아버지 양철심의 유산, 네. 어떤 한족의 어떤 의기충천한 영웅으로서의 어떤 집안이다라는 그 유산, 그리고 자기를 열렬히 사랑하는 모겸자, 자기의 의형제인 곽정, 그리고 자기의 대단한 이런 사부인 이런 구척이 네. 등등의 좋은 어떤 소중한 것들이 주변에도 소소하게 많이 있어요. 생각만 바꿨으면은 사실 관점만 바꾸면 양강도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아버지인 완한열의 그 부귀영화에 대한 그 욕망을 꼭 이렇게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는 그 뭔가 마음 공부가 안 된 네. 상태에서 현세적인 욕망에만 좀 매여서 이렇게 살아온 양강의 그런 어떤 좀 아쉬움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저는 비교한다라는 것이 되게 무섭고 네. 저는 싫어요. 네. 왜냐하면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나와 너를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 그렇죠.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각각의 고유한 개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자식들이 있다면 첫째와 둘째를 어떻게 비교해요? 각각의 고유한 개체이고 고유한 단독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근데 비교를 한다는 시점을 도입하는 순간 비교라는 것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을 전제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라면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양철심이 아니라 완한열이라면 그게 비교한다라는 것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네.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는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전제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의 고유성이 소실됩니다. 네.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성이 소실되고 대체 비교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 이득을 쟁취해야겠다. 이게 이제 상대를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상대를 목적으로 삼으면 이건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쳐다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내 친구가 그냥 평범해. 근데 어디 가가지고 막 의사의 판검사인 친구를 만났더니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명함부터가. 내가 원래 내 친구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그 순간. 나도 내 좀 없어 보이는 이런 친구 말고 좀 있어 보이는 친구로 내 친구를 대체하고 싶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가령 너무 가난하고 막 그 취업 준비만 하고 있고 막 백수야. 근데 내 친구의 남친은 막 잘 나가는 사업가고 막 스펙 쩔고 돈도 많이 벌어.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는 내 친구,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친구의 남친, 친구의 여친과 내 남친, 내 여친을 비교하는 순간 내 친구가 없어 보이는 거야. 대체해야겠다. 뭔가 다른 사람으로 나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좀 괜찮은 스펙의 사람이랑 만나야겠다 하는 순간 자기 친구의 어떤 고유성이 사라지고 쉽게 교환 가능한 존재로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무섭냐면
내가 상대를 교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도 나를 네.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스펙이 완전 쩔고 돈이 진짜 많고 할아버지가 건물주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누구라도 내가 그러니까. 수단으로 뭔가 도구화되고 이용되고 뭔가 비교되고 대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 거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지. 수많은 엑스트라, 네. 굳이 저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엑스트라로 내가 전락되는 순간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 감각 자체가 네. 사실 많이 사라집니다. 그쵸. 이게 슬픈 거야. 양강의 문제는 진짜 아버지냐 자기 키워준 아버지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친아버지인 양철심과 자기의 네. 양아버지인 완한열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저 완한열은 대단한 대금나라의 이런 왕자 이고 또 거짓골의 양철심. 친아버지는 막 거지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이런 본질, 아이덴티티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친아버지가 너무 없어 보이고 네. 자기의 양아버지는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거 아니야.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양강의 입장에서는 완한열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네요. 게다가, 저희 뭐 엄친딸, 뭐 엄친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네. 똑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네. 친구의 자식은 막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이게 비교한다라는 것은 언제든 너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내 친구 아버지는 막 건물주에다가 막 연소득이 막 몇 억이고 네. 막 우리 부모님은 막 흑수저 무수저야. 부모를 비교하게 되잖아. 네. 엄친아 엄친딸에 대한 이런 젊은 청년 세대 대응은 이 금수저 흑수저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서로 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를 비교하고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비교하고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어떤 이런 수단으로 삼는 존재죠. 네. 자식들이 잘 나가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동창회나 막 무슨 부모들 이런 모임 나가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우쭐댈 수 있잖아. 네. 반면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부모가 잘 나가면 어디 가가지고 막 은근히 자기 그렇죠. 부모님이 뭐 어쩌느니 뭐 인스타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말 쓰고 막. 이렇게 은근히 티내거든? 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지. 근데 이건 다 웃긴 게 부모의 재산은 자식 게 아니에요. 그쵸. 부모 거지. 네. 그리고 자식이 잘났다고 해서 뭐 부모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하는 게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인맥이나 네네. 어떤 집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부득이한 점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강호 무림의 세계에서 배워야 될 거는 사실 현세적인 양강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네. 양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개방의 어떤 거지라 하더라도 의기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와 권력보다 더 폭풍같이. 중요한 어떤 예. 자유, 예. 관리나 부자보다 개방 거지를 선택하는 홍칠공의 자유로움, 예. 이게 사실 매력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부와 권력이라기보다는 자유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거는 자유롭기 자유롭기 위해서 위해서인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홍칠공의 자유, 이게 저는 더 매력적이고, 전진도사들이나 뭐 강남칠계 같은 경우에 뭐 약간의 그 규칙과 규율이 있지만 네. 그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어떤 이런 그 결사체 안에서의 어떤 이런 자유. 네. 그리고 가장 멋진 자유는 황약사 같은 자유. 이런 자유들이 멋있지. 막 황제가 뭐가 멋있어. 그쵸. 네. 그런 점에서 네. 사실 양강 같은 경우는 개방에 대해서도 개방 방주가 될 뻔했잖아요. 네. 그 개방 방주가 되는 과정들도 되게 재미있고 양강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데, 가령 그 개방 방주의 그 죽장, 네. 이름이 타고봉이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양강은 무식해요. 네. 개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개방이라는 게 대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단한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얍삽한 이런 수를 써가지고 거기서 방주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막 타구봉이라는 얘기를 그 황룡이 계속 그 죽장을 타구봉이라고 하니까 양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건 방방주의 법장이요. 무슨 놈의 개 때리는 막대기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신성한 보물을 모독하고 깎아내린단 말이오. 이 양강은 이 죽장이 방주의 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죽장이 설마 타구봉이라는 개를 때리는 몽둥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양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양강이 살고 있는 금나라 황제국의 어떤 이런 나라에서 어디 진귀한 보물에 개 때리는 몽둥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온갖 멋진 이름을 붙이겠지. 그리고 뭐 개방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막 개방 방주로 이렇게 등극할 때 그 침을 뱉잖아요. 가래침을. 그때도 양강이 깜짝 놀라죠. 그게 사실 하나의 그 개방 안에서의 이런 그 일종의 문화이고 이렇게 신고식 같은 건데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좀 자기가 살아온 금나라 왕자의 어떤 세계관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니까 개방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양강의 캐릭터는 우리랑 너무 닮아서 이 자유로운 어떤 우리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이 강호의 세계와 결을 좀 달리하는 매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우리 같은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양강의 죽음은 좀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독살 당하죠, 결과적으로는. 독살 당하는데 그 독살 당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디부터 설명을 하냐?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그 중에 사실 양강이 모든 이런 사조영전의 흑막의 그 악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양강 아니겠습니까? 그쵸. 구양봉도 일주를 하지만 사실 양강과 구양봉이 함께 그 도화도에 그 강남 7개 중에 6개를 거의 다 죽이잖아요. 그때 남해인이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일종의 데스 사인? 갑자기 생각이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 저의 무식함이 이렇게 다잉 메시지. 죽으면서 남긴 메시지가 10십자예요. 근데 이 10십자를 곽정익은 보고서 이게 황약사의 황자를 쓰려다 만 걸로 오해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10십자로 쓸 수 있는 한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황약사의 제일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세로 부분 그 부분을 쓰려다가 만 걸로 오해를 해요. 착각하지? 아무래도 그 거기가 이제 황약사의 어떤 이런 도포를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도화도였고 그리고 황약사가랑 그 강남치기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이런 맥락들이 그렇게 끌고 간 거죠. 조작이 된 거죠. 그 남해인이 썼던 다잉 메시지의 10십자는 양강의 양자의 그 왼쪽 변에 있는 나무 목자를 쓰려다가 만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이 양강이 사실 그 범인이라는 게. 어쨌든 자업자득식으로 죽잖아요. 그 남해인의 피가 묻어있는 그 연휘갑에 찔려 죽는데. 그치. 이것도 그 앞서 저희가 앞밥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양봉 독의 특징이잖아요. 그치. 그 독을 그 섭취한 생물 혹은 사람은 구양봉의 독은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여서 끊임없이 계속 퍼지는 거죠. 그 방금 이야기하신 그 구양봉의 그 괴사의 독약으로 상어 수천 마리를 몰살하는 장면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그 황룡이 이런 추리를 해요. 그 독약이 수많은 상어들을 죽인 것처럼 남해인이 첫 번째 상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구양봉이 괴사로 그 뱀으로 남해인을 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해인의 피는 온몸이 다 독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상어처럼. 근데 그 남해인이 바로 황룡을 때립니다. 도화도에 간 황룡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황약사의 딸이고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황룡을 때려요. 근데 황룡은 연희갑을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연희갑에 남해인의 주먹이 이렇게 뭔가 타격하면서 남해인의 피가 연희갑에 묻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희갑의 가시에 그 독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강이
자기를 때린 거야.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상어는 사실 죽지는 않았지만 황룡의 연희갑이라고 할 수가 연희갑이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양강이 황룡을 때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양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황룡이 피가- 맞은 부위를 똑같이 때린 거예요. 그 같은 부위를. 네. 그러니까 연희갑 가시에 남아있던 그 독이 양강의 어떤 주먹을 통해서 다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다시 말해 양강은 세 번째 상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황룡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상어, 두 번째 상어, 세 번째 상어식으로 되게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이 극독이 어떻게 퍼져서 양강이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야. 사실 상어만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이 독이 이게 이 영원불멸이 계속 아니, 퍼지면 어떡해. 그 피가 묻은 지 꽤 됐을 텐데 그 말라붙지도 않고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게다가 또 재미난 것은 이 세 번째 상어가 양강 아니겠습니까? 양강을 네. 죽음에 이르게 한. 네. 그 다음에 양강이 정신을 잃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기절을 하려니까 그 양강의 그 찌질한 부하 중에 한 명이 사통천이 네. 양강의 어깨를 잡으면서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강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의 사통천의 팔목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꽉 뭅니다. 네. 이게 완전 좀비랑 좀비예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가 사통천의 엄지 손가락을 통해서 퍼지는 장면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사통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물린 손가락이 쓰리고 아픈 상태에서 황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상어로구나. 황룡도 되게 멋있죠. 이 와중에. 기와 중에 되게 시적으로. 그치. 근데 사통천과 또 친하게 지내는 찌질한 그 천수인도 팽년호라는 인물이 팽년호. 있어요. 팽년호 영무 2부에도 네. 계속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팽년호가 자기랑 친한 사통천이 지금 엄지손가락을 물려서 독의 네 번째 상어로 중독됐다는 거를 파악하자마자 이 사람은 사실 동물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팽년호는. 그러니까 사통천이 중독된 것을 알자마자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서 네. 그의 팔을 한 번에 단박에 잘라버립니다. 이게 완전 좀비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아니, 일단 그 당시에 뭔가 있던 균과 어떤 생물학적 지식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사실 요즘 헐리우드나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워킹데드 같은 이런 좀비 드라마에 좀비한테 물리자마자 팔이나 다리를 바로 자르잖아요. 자름으로써 불로 그거를, 지지고 막. 미연에 방지하는 장면들이 클리셰처럼 엄청 많은데 이거는 한 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미 좀비 바이러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응 어떤 매뉴얼을 아주 재미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김용월드 배경으로 어떤 좀비 그 팬픽을 써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재밌지. 그 구양봉의 그 독을 좀비 바이러스화 시켜서 뭔가 무림이 다 좀비들을 하는 거야. 약간 마블 좀비즈 같은 그런. 그치. 느낌의, 예. 그런 데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그 좀비에 맞서서 싸우면서 사실 그 거기서도 무서운 거는 좀비들이 아니라 인간들이지. 강호의 이런 무림 인사들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악인 이야기 그 양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양강의 어떤 출생과 성격과 뭐 그리고 그 황당한 죽음까지 재밌게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목염자가 또 죽는 장면, 그리고 양강의 어떤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이렇게 더 진전을 시켜 나가면서 다른 또 이런 영문 일부의 악당 이야기를 한두 명 정도 더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저희가 오랜만에 3주 만에 녹음하나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저도 정신이 없는데 그럭저럭 2-3회님 없이 겨우 이 녹음을 마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